우리는 저마다 인생이라는 이름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들입니다. 때로는 홀로 씨앗을 심고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밭을 일구죠. 이 정원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나 땅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어떤 씨앗을 골라 심고 있는가일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은 미지의 씨앗을 받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풍성한 그늘과 달콤한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양분을 빨아들이고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는 독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망설입니다. 마음의 밭을 열어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은 언제나 큰 모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잘못 심은 한 그루의 나무가 애써 가꾼 정원 전체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쓰라린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성껏 고른 단 하나의 씨앗이 척박했던 내 삶을 꽃피는 낙원으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터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라면 어떤 길도 길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인간관계의 숲에서 평생 그늘이 되어줄 좋은 나무와 삶을 병들게 할 나쁜 나무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사람의 겉모습, 화려한 언변, 사회적 지위라는 현란한 꽃잎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성품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건강하게 뻗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점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라는 정원을 풍요롭게 가꾸기 위한 내면의 지혜로운 안내서가 되어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빠른 일이지만 우정 자체는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이다. 우리는 이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거나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나무를 고르는 일은 시간을 들여 땅의 성질을 살피고 씨앗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점, 말과 행동이 같은 주소를 향하는가?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언행일치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곤 합니다. 세상에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노래와 같아서 듣고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잊고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들은 세상을 다 줄 것처럼 약속하고 영원한 편이 되어줄 것처럼 속삭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그저 공기를 진동시키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의 진심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로 증명됩니다. 입으로는 말하면서 정작 내가 어려울 때 보이지 않는 사람, 함께하겠다 약속하고 자신의 이익 앞에서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은 속이 텅 빈 갈대와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쉽게 꺾이고 맙니다. 신뢰라는 것은 거창한 약속의 이행이 아니라 수백 개의 사소한 행동들이 벽돌처럼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과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특유의 위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지만 그만큼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다. 행동의 희소성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드물게 일어나는 그 귀한 행동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의 화려한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에 감동하기 전에 그의 아주 작은 행동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무심코 뱉은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가? 예를 들어 다음에 자료 보내줄게 혹은 언제 한번 전화할게 같은 작은 약속들 말입니다. 위대한 정직함은 이런 사소한 약속을 지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C.S. 루이스는 진정한 성품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실함이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큰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는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작고 사소한 행동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며 타인에 대한 책임감 또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배와 같아서 그 배에 함께 올라탄 당신의 인생까지 예측할 수 없는 풍랑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사람은 삶의 무게를 견딜 줄 아는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항해를 떠나도 좋을 믿음직한 선장입니다. 두 번째 기준점, 힘없는 자를 대하는 태도에 그의 영혼이 보인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면 그가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성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상사나 권력자에게는 온갖 아첨과 미소를 보이지만 식당의 종업원이나 건물의 청소부 혹은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는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의 영혼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존중과 교감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거래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 또는 도구로 여깁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행동의 본질을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친절의 행위가 기도하며 고개 숙이는 수천 개의 머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형식적인 존경이나 계산된 친절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당신의 지위나 재력 혹은 당신이 가진 무언가 때문에 친절한 것이라면 그 친절은 언젠가 당신이 그것들을 잃었을 때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그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는 과거 다른 약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말로 알려진 유명한 구절은 그래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가장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그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그가 당신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기 전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 분에게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건네는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곤란해졌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하대하지는 않는가?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은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가치관의 발현입니다. 약자에게 군림하려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당신 위에도 서슴없이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생명과 인격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며 그런 사람만이 당신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점, 역경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드러나는 본질. 평온하고 순탄할 때 좋은 사람인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어떤 선원이라도 유능해 보이기 마련이죠.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 갑작스러운 위기, 억울한 오해와 비난이라는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질과 항해 실력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질하며 남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변명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묵묵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고민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합니까? 고대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끊임없이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의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잘못은 언제나 외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실패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던져 버릴 방패막이일 뿐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궁극적인 척도는 그가 편안하고 안락한 순간에 어디에 서 있는가가 아니라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어디에 서 있는가로 결정된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좋은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망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 경험 덕분에 무엇을 배웠지 질문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과거의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온통 남에 대한 원망과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아직 역경을 통과할 준비가 되지 않은 미성숙한 영혼입니다. 반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인생의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동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기준점,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이제 조금 더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좋은 사람이란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결점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나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어두운 면, 즉 열등감, 이기심, 비겁함 같은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그것을 타인에게 투사하며 살아갑니다. 유독 남의 단점을 잘 찾아내고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상대방에게서 자신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언제나 옳고 정의로운 존재로 포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도 어리석고 이기적인 면이 있음을 알기에 타인의 실수에 대해 더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심리치료사 너세니얼 브랜드는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은 인식이고 두 번째 걸음은 수용이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그가 자신의 실수나 단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언제나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포장하려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를 감당할 힘이 없기에 언젠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당신에게 떠넘기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진솔한 미완성의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진짜 어른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점, 질투의 그늘이 아닌 선의의 빛을 따르는가?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야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죠. 하지만 그 야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두 종류의 야망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야망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상에 기여하는 것에 기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노력해야지라며 건강한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종류는 타인과의 비교에 뿌리를 둔 야망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다른 사람의 성공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의 기쁜 소식에 진심으로 웃어주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질투의 그늘이 서려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안티스테네스는 질투의 파괴적인 본질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쇠가 녹에 의해 먹히는 것처럼 질투하는 자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파먹힌다.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당신의 곁에서 긍정적인 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잘 될수록 그는 당신을 시기하고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당신의 노력의 가치를 폄하하며 당신의 등 뒤에서 몰래 험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내 삶의 정원에 독초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질투는 영혼의 궤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에서부터 서서히 영혼을 곤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을 때 당신의 작은 성공이나 기쁜 일을 슬쩍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첫 반응을 살펴보세요. 눈을 반짝이며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거나 화제를 돌리려 하는지. 타인의 성공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선의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만이
당신이 더 높이 날아오를 때 기꺼이 바람이 되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입니다. 맺은 말, 당신의 삶이라는 미술관의 큐레이터가 되십시오. 사람을 사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지혜를 기르는 것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값진 인생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 기준점, 말과 행동의 일치,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역경 앞에서의 자세,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이것들은 완벽한 사람을 찾기 위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것들은 단지 우리가 한 사람의 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관찰하는 인내심과 때로는 나의 첫인상이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소중히 여긴다며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라. 나쁜 친구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낫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미술관의 유일한 큐레이터입니다. 어떤 작품을 들여놓고 어떤 작품을 내보낼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당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작품들로 이 소중한 공간을 채우지 마십시오. 조금 외롭고 더디게 가더라도 서로의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의 빛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작품들로 당신의 미술관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또 다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기쁨에 함께 환호하고 당신의 슬픔에 함께 침묵해 줄 수 있는 진실한 동반자들과 함께 당신의 인생이라는 여정이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여행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오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지혜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인생길에는 햇살 좋은 날도 있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고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속에 단단한 나이테를 새겨왔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열정은 그윽한 지혜로 변모하고 날카로웠던 감정의 모서리는 세월의 풍파 속에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활짝 열어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묵묵히 입을 닫고 깊은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더 큰 용기이며 더 깊은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의 속살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나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경솔하게 꺼내놓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다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통찰이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흐려진 물은 다시 맑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의 입을 통해 옮겨지면서 본래의 뜻을 잃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보았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집안의 우환이 어느새 온 동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리고 선의로 건넨 조언이 오해를 낳아 관계의 골을 깊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소중한 것은 깊이 감출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은 나의 가장 내밀한 정원이기에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할 사사로운 이야기에 대한 5가지 지혜를 예시하기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지혜의 속삭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첫 번째로 나눌 지혜는 바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옛사람들의 경고입니다. 이 말은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 그것이 곧 재앙의 시작이요 스스로를 해치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왔으나 세상의 비밀이라고는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지만 단 한 가지, 입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흠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국정 논의는 다음 날이면 저작거리의 아낙네들까지 알게 되었고 왕비의 소소한 흉어물은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귀가 갑자기 길쭉한 나귀의 귀처럼 변하는 괴이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커다란 관을 만들어 길어진 귀를 꽁꽁 숨기고는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복두장이 임금의 모자를 만드는 장인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할 시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지요. 충직한 복두장이는 임금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기막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끙끙 앓던 복두장이는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의원을 불렀지만 남편의 병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련한 의원이 복두장이를 진맥하더니 이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에 맺힌 우라 때문이니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시원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죽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큼직한 대나무 숲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 귀, 임금님 귀는 나귀 귀다.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자 신기하게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복두장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대나무 숲에는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는 임금님 귀는 나귀 귀, 임금님 귀는 나귀 귀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나무꾼들만 듣던 소리가 점차 온 나라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진노한 임금님은 당장 복두장이의 목을 베라 명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외쳤을 뿐 사람에게는 말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 확인해 보니 과연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임금님 귀는 나귀 귀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더라도 한번 뱉어진 말은 이렇게 바람을 타고 폐 소리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임금님은 복두장이를 용서하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자신의 나귀 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금님의 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나의 비밀 혹은 타인의 비밀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되고 소문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비밀과 사연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의 가정사, 친구의 건강 문제, 이웃의 재산 이야기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은 결국 재앙을 부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혀라는 칼로 나와 타인의 마음을 베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쳤던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속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뜻도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가 있다면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고스란히 천냥의 빚이 되어 우리 삶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비단길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큰 부를 쌓았고 시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신용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장사 수완도 좋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지식과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귀한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었는지 떠벌리기를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상인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상제를 타고났다고 뽐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아버지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가득 찬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너의 지혜와 재능이 귀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그것을 함부로 입에 담아 자랑하는 것은 마치 귀한 보석을 저작거리에 내놓고 나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소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 신용이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명심하거라. 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아버지의 노파심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외국에서 온 대상인과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함께 자리한 다른 상인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식은 죽 먹기지요. 그들이 원하는 물건의 값을 나는 이미 훤히 꿰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파는 물건의 원가는 내가 부르는 값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가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적당히 값을 쳐주는 것뿐이지요.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한 경쟁 상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곧바로 외국 상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외국 상인은 거래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단길을 오가는 모든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다시는 이들 부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에 먹칠을 한 것은 물론 가문의 가장 큰 거래가 끊기면서 상단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탑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천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 즉 신용의 파산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이름의 사사로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의 성공담 등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과 질투를 넘어 시기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했네.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네 하는 말 들은 것 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또 어떤 오해와 화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의 미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 가장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세 번째 지혜는 가장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히 흐른다는 가르침입니다. 얕은 개울물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강은 묵묵히 그리고 도도하게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처럼 내면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릅니다. 고대 그리스에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토아학파라는 중요한 철학의 문을 연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페니키아의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아테네로 향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아테네의 서점에서 우연히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읽고 철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제논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 있는 스토아 포이킬레체 색된 주랑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길게 답하는 법이 없었고 늘 침묵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수다스러운 제자가 제논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스승님의 깊은 지혜가 목마릅니다. 그러자 제논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제논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철학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의 경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쁘다고 하여 들뜨지 않고 슬프다고 하여 절망하지 않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평온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 아끼는 습관과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논에게 다가와 침묵이 과연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 제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답답해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묻자 제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야 제논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방금 나의 침묵 앞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궁금함, 그것이 바로 내가 침묵의 힘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생각을 깊게 만든다. 이처럼 제논은 자신의 계획이나 철학적 사유를 경솔하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강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스토아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고 그의 침묵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년에 큰 사업을 시작할 거야. 손주 녀석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야와 같이 나의 미래 계획을 떠벌리는 것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묘목을 세찬 비바람 앞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섣부른 조언과 비판, 그리고 시기심은 나의 계획을 흔들고 나아가 나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어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씨앗을 조용히 땅에 묻고 묵묵히 밭을 갈며 싹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가장 깊은 강이 고요히 흐르듯 내면에 큰 꿈과 계획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소리내어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실천하며 결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계획과 꿈일수록 가슴 깊은 곳에 비밀처럼 간직하고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의이다. 네 번째 서랍에서 꺼내볼 지혜는 바로 신의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란 믿음과 의리를 뜻하는 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털어놓은 다른 이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 무덤처럼 묻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의리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루는 명필이자 학자로 이름 높았던 초이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차를 사랑하여 쇠퇴해 가던 우리 차 문화를 다시 일으킨 다성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은 초이선사의 깊은 학문과 고결한 인품을 흠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사 김정희와 초이선사의 우정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추사는 성품이 매우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초이선사 앞에서는 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추사가 50대 후반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멀고 먼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많은 벗과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두려워 감히 유배지의 죄인과 인연을 잇고자 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이선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머나먼 해남 대흥사를 거쳐 제주도까지 수천 리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번이고 추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추사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사가 가장 아끼고 그리워하는 책들과 귀한 차를 짊어지고 가서 험난한 유배 생활에 지친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추사는 낯선 유배지에서 겪는 서름과 울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초이선사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초이선사는 그저 말없이 추사의 말을 들어주며 함께 차를 마시고 밤새 시를 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추사가 쏟아낸 그 분노와 슬픔의 말들을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단 한마디도 외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추사 역시 초이선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한 번은 초이선사가 추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대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초이선사 역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사는 이 편지를 읽고 난 후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친구의 비밀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우정의 가장 큰 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학문적 동지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을 공유하고 지켜주는 신뢰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추사가 훗날 유배에서 풀려나 완성한 부르의 명작 세안도에는 바로 이 초이선사에 대한 고마움과 변치 않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가장 혹독한 시절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친구가 털어놓는 부부간의 갈등, 자식이 고백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웃이 하소연하는 금전적인 문제 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을 덧붙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마련이고 한번 깨진 신뢰의 그릇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번째 지혜 빈수레가 요란하다. 마지막 지혜의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이 담겨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묵직하게 굴러가지만 텅 비어 있는 수레는 작은 덜컹임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더 아는 척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이라 뽐내고 다니는 사람과 그저 말없이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늙은 의원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은 늘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에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는 글을 커다랗게 써붙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아는 온갖 어려운 의학 용어를 늘어놓으며 어떤 병이든 자신에게 오면 단번에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의 요란한 말솜씨에 혹한 몇몇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병의 근원을 살피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며 값비싼 약재를 권하기 일쑤였습니다. 반면에 마을 구석의 작은 초가집에 사는 늙은 의원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찾아오면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진맥을 하고 환자의 얼굴빛과 목소리,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여줄 뿐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약재보다는 주변의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과 나무 뿌리로 약을 지어주었고 약값 대신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보리 한 마를 받거나 그마저도 사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병을 단번에 잡을 수 있는 비방을 안다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병은 더욱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늙은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늙은 의원의 초가집으로 몰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늙은 의원은 그동안 밤낮으로 역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배설물을 살피고 마을의 우물물을 조사하며 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역병이 오염된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해독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늙은 의원은 자신의 공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에게 해독약을 나누어주고 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하제일의 의원이라 뽐내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지혜는 요란한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과 깊은 성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득 찬 수레처럼 진정한 지혜를 품은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무게와 깊이가 저절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뜬 소문을 화제거리로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누가 누구와 아무개 내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와 같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떠벌리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정보라도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충만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 남의 이야기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면을 지혜와 덕으로 가득 채운 묵직한 수레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깊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비밀로 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함부로 열고 휘두르지 말라. 둘째,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천냥빚이 되어 평생을 짓누르니 자랑과 허세를 경계하라. 셋째, 가장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르듯 소중한 계획과 꿈은 묵묵히 실천으로 보여주라. 넷째,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신의이니 신뢰의 그릇을 깨뜨리지 말라. 다섯째,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니 남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내면의 덕을 쌓으라.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말들로 시끄러웠던 내면을 고요히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나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혜의 실천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랑을 줄이면 겸손이 쌓입니다. 비판을 줄이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침묵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자물쇠를 하나 채워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사랑과 지혜가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평온해지며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지혜의 서랍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귀한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더 큰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려 하고 어떤 이는 더 화려한 논리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와 미묘한 갈등의 파도 속을 헤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소란스러운 무대 한편에 유독 고요한 존재감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의 선봉에 서지 않고 감정의 경랑에 휩쓸리지도 않으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야기는 항상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람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한 우군을 얻고 단 한 번의 칼도 휘두르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현자들입니다. 그들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카리스마나 특별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폭풍우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단련해온 깊고 정교한 내면의 기술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은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는 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함으로써 상대방과 상황 전체를 나의 평화로운 영향력 아래 두는 가장 차원 높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외부의 적을 향하기 전에 내 안에 가장 다루기 힘든 적, 즉 나의 즉흥적인 감정과 에고를 먼저 다스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요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 싸우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들의 내면 세계로 아주 긴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1장 흔들리지 않는 성체, 내면의 고요한 중심 구축하기. 모든 전략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비난, 오해, 무시, 분노라는 이름의 돌멩이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돌멩이가 날아오는 즉시 반응합니다. 더 큰 돌을 던져 맞서 싸우거나 방패를 들어 막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자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피하지도 막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깊고 단단한 성체를 쌓아두었습니다. 그 성체 안에서 그는 날아온 돌이 성벽에 부딪혀 힘없이 떨어지는 것을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에게 타인의 공격은 더 이상 자신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위협이 아니라 그저 성벽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참혹한 현실 속에서 발견한 위대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봅시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바로 이 공간을 의식적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라고 반응하는 대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가? 분노인가? 슬픔인가? 이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감정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이로운가?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이야말로 평범한 사람과 현자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순간을 통해 당신은 감정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주인이 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명상록에 이렇게 기록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오늘 나는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거만한 사람, 기만적인 사람, 질투심 많은 사람, 비사교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이 아름다움에 있고 악의 본질이 추함에 있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추함에 빠뜨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성체를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는 타인의 악의를 그들의 무지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오염시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싸움은 상대의 악의를 나의 상처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 이것이 고유한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빅터 프랭클의 공간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성체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모든 싸움의 소용돌이로부터 지켜줄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제2장 빈 공간의 지배자, 전략적 침묵의 힘. 인간의 본성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대화에서 흐르는 몇 초간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견딜 수 없는 압박감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그 어색한 빈 공간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 서둘러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너무나 많은 것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불필요한 정보, 감춰뒀던 속마음, 협상의 여지까지도 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이 빈 공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을 만들고 지배함으로써 상황 전체를 장악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순간일수록 말을 아끼고 의도적으로 침묵의 무게를 활용합니다. 상대가 격앙된 목소리로 당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의 사람이라면 맞서 변명하거나 반박하기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그저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상대를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침묵 앞에서 상대는 이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만 떠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색해지고 자신의 주장이 과연 논리적인지, 자신의 감정이 너무 격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결국 상대는 제풀에 지쳐 스스로 말을 멈추거나 왜 아무 말이 없으시죠? 당신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었던 탈레랑은 침묵의 가치를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말은 인간에게 자신의 생각을 숨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침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고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적인 게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나는 당신이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 이 고요한 자신감 앞에서 상대는 당신을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됩니다. 침묵은 방어의 기술이자 동시에 최고의 공격 기술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무기로 자신을 찌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제3장 마음을 얻는 기술,
모든 것을 듣는 귀.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내 말을 하는 데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 특히 자신의 고통과 결핍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성문을 열어젖힙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누구보다 잘 듣는 경청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듣습니다. 상대방의 단어 하나하나, 그 행간에 숨겨진 감정의 파편들,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 잠시 머뭇거리는 숨결까지도 놓치지 않고 받아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불후의 명저 인간관계론에서 이 진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어라. 그 어떤 아첨보다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당신이 진정한 경청자가 될 때 사람들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청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나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상대가 말을 할 때 무슨 반박을 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이 사람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떤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을까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짚어주며 그때 정말 속상하셨겠군요. 그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마음이 크셨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상대는 마치 평생의 동지를 만난 듯 당신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미 감정적으로 당신의 편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당신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기억하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당신의 입을 닫고 귀를 여십시오. 경청은 상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적을 친구로 바꾸며 보이지 않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가장 평화롭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4장구름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본다. 관점의 힘. 갈등의 한복판에 있을 때 우리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자신의 역할에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의 대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정해진 각본처럼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냅니다. 이처럼 시야가 좁아지면 우리는 상황의 전체적인 흐름을 놓치고 눈앞의 사소한 이익에 집착하다가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협상 전문가 윌리엄 유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방법으로 발코니에 오르라고 조언합니다. 갈등이 격화될 때 잠시 무대에서 빠져나와 정신적인 발코니에 올라가라. 그곳에서 무대 위에서 싸우고 있는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라. 발코니에 오르는 것은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 정신적인 관점 전환 훈련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려는 순간 마음속으로 스톱을 외치고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 당신의 의식을 천장으로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지금의 상황을 하나의 게임처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가? 이 게임에 숨겨진 규칙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제3의 선택지는 없는가? 이처럼 한 걸음 물러나 관점을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게임 속 말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읽는 플레이어가 됩니다. 보이지 않던 상대의 약점과 의도가 보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들었을 때와 똑같은 수준의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싸움은 대부분 나의 관점과 너의 관점이라는 1차원적인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발코니에 오르는 행위는 이 문제를 우리의 문제라는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지혜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상대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무대 위에서 싸우지 말고 발코니에 올라가 지휘하십시오. 관점을 바꾸는 자가 상황을 지배합니다. 제5장 가장 강력한 동맹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속도를 강요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빠른 결정, 신속한 결과를 미덕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조급증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최악으로 치닫게 하는 주범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며 충분히 익지 않은 과일을 억지로 따려다 이를 그르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문제에 의도적으로 시간이라는 숙성의 과정을 부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운명의 전사는 인내와 시간이다. 시간은 많은 것을 해결해 줍니다. 격앙되었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복잡하게 얽혔던 문제의 본질이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시간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불리했던 국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고, 상대의 견고해 보였던 입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약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문제는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며칠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버십시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감정을 추스를 수 있고 더 나은 전략을 구상할 수 있으며, 상대에게는 당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무게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우화 작가 장 드라 퐁텐 역시 인내의 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인내와 시간은 힘이나 열정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낸다. 기다림은 무기력한 방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때까지 나의 에너지를 비축하며 때를 기다리는 고도의 전략적 행위입니다.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덮치기 전에 숨을 죽이고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듯, 현명한 사람은 결코 섣불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상대가 스스로 지치거나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즉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인내는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내다보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6장 물의 지혜를 배우다. 유연함이라는 최강의 무기.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단단한 다이아몬드일까요? 육중한 강철일까요? 동양 철학의 정수인 노자는 이 질문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물이야말로 궁극적인 강자라고 답합니다. 세상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 모두가 알지만 능히 행하지는 못한다. 물은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원이 됩니다. 거대한 바위를 만나면 정면으로 부딪혀 싸우는 대신 조용히 그 바위를 휘감아 돌거나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바위를 닳게 하여 결국에는 모래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는 유연함이야말로 물이 가진 파괴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념과 원칙만을 고집하는 단단한 사람은 주변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옳음을 외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고 스스로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물처럼 유연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상대의 완고한 주장에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군요 라며 일단 상대의 공격을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패배나 굴복이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정면으로 받지 않고 옆으로 비껴서게 하여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 후에 그는 부드럽게 자신의 물기를 냅니다. 그 말씀에 덧붙여 "이런 가능성은 어떨까요? 혹은 그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할 위험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 대화에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슬며시 이끌어갑니다. 전설적인 무술가 이소룡은 이 물의 철학을 자신의 무술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마음을 비워라. 형태도 없고 모양도 없이 물처럼 되어라. 물을 컵에 따르면 컵의 모양이 된다. 물이 되어라. 친구여. 상대가 강하게 나올수록 당신은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상대가 주먹을 휘두를 때 당신은 더 단단한 주먹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그 주먹을 감싸 안아 힘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기도나 유도와 같은 유술의 핵심 원리, 유능제강, 즉 부드러움이 능히 강함을 제압한다는 지혜입니다. 당신의 유연함 앞에서 상대의 모든 공격은 힘을 잃고 당신은 단 한 방울의 에너지도 낭비하지 않고 상황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7장 마음을 움직이는 거울.
질문의 연금술. 사람을 바꾸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은 그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방어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직접적인 비판은 상대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닫아걸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은 결코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 앞에 거울을 하나 놓아줍니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논리의 허점을, 자신의 감정의 모순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섬세한 거울이 바로 질문입니다. 철학의 아버지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혜를 낳도록 돕는 산파에 비유하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진리에 도달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사가 있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소리치는 대신 거울을 들어주십시오. 그 일을 기한 내에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A 프로젝트와 B 프로젝트 중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좋을까요? 팀장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은 상사의 요구가 가진 비현실성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동시에 당신을 책임감 있고 현명한 팀원으로 보이게 합니다. 당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다면 변명 늘어놓기에 급급하지 말고 거울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나에게 그렇게 실망했다니 마음이 정말 아프다. 내가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너를 가장 속상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우리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거든. 이 질문은 상대의 막연한 분노를 구체적인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이 아니라 그의 질문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 질문은 상황의 프레임을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는 대결의 구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협력의 구도로 순식간에 바꾸어 놓습니다. 질문하는 자가 대화를 이끌고 질문하는 자가 관계의 주도권을 줍니다. 이제부터 비난의 화살을 쏘는 대신 지혜의 거울을 드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제 8장 갚을 수 없는 빚을 만든다. 관대함이라는 치명적 무기. 우리는 보통 적을 이기기 위해 그의 약점을 파고들고 실수를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상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관대함이야말로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은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던 정적 에드윈 스탠턴을 남북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며 반대했지만 링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스탠턴은 이 일을 가장 잘 해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대의와 관대함 앞에서 스탠턴은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시신 옆에서 여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있다라며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나의 적들을 친구로 만들었을 때 나는 나의 적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관대함이 가진 힘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돌을 던졌을 때 똑같이 돌을 던져 갚는 것은 동물의 방식입니다. 상대가 돌을 던졌을 때 따뜻한 빵을 건네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식이자 상대를 압도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당신의 관대함 앞에서 상대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적이라는 프레임이 깨지고 당신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빚은 그가 당신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인 족쇄가 됩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있는 곳 어디에나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다. 물론 이것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강한 위치에 있을 때 상대의 실수를 너그럽게 덮어주거나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므로써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성심과 존경심을 얻게 됩니다. 관대함은 약해서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수를 모두 읽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제9장 아우라의 비밀. 희소성으로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세상의 모든 가치는 희소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길가의 돌멩이가 가치가 없는 이유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이고 작은 다이아몬드 조각이 그토록 비싼 이유는 극도로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은 인간의 가치와 영향력에도 어김없이 적용됩니다. 언제나 yes라고 말하고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무한정 제공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결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의 호의는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현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그의 저서 세상을 보는 지혜에서 이렇게 날카롭게 조언했습니다. 항상 약간의 아쉬움을 남겨라. 사람들은 목이 마를 때 꿀을 가장 달게 느낀다. 욕망이 완전히 채워지면 사람들은 등을 돌린다. 그들이 당신을 항상 조금 더 원하게 만들어라. 싸우지 않고 당신의 영향력을 높이고 싶다면 당신 스스로에게 희소성의 아우라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만하게 굴거나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 지식은 유한하고 소중한 자원이며 그것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강한 자기 존중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십시오. 모든 연락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때로는 부당하거나 내키지 않는 요구에 죄송하지만 그건 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혹은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no는 당신의 yes를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당신이 선택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갈망하고 당신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집착은 가치를 떨어뜨리고 적절한 거리는 가치를 높입니다. 상대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당신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정원이 향기로 가득 찰 때 세상의 모든 나비들은 당신을 향해 날아들 것입니다. 결론,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내면의 평화이다. 우리는 오늘 싸우지 않고 이기는 지혜의 바다를 따라 긴 항해를 했습니다. 내면의 고요한 성체를 쌓는 법부터 침묵과 경청의 힘, 물처럼 흐르는 유연함, 발코니에 오르는 관점의 지혜, 시간을 동맹군으로 삼는 인내, 질문이라는 거울, 관대함이라는 무기, 그리고 희소성으로 가치를 높이는 기술까지 이 수많은 지혜의 진주들은 결국 하나의 실로 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승리는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데서 온다는 위대한 진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시험하고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분다고 해서 거대한 산맥이 무너지지 않으며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깊은 바다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이 산처럼 고요하고 바다처럼 깊다면 세상의 그 어떤 소란도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절망의 끝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모든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갈등과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신의 선물입니다. 싸움의 유혹이 당신을 찾아올 때 이긴 항해에서 얻은 지혜들을 나침반 삼아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폭발하는 대신 고요함을, 변명하는 대신 경청을, 부러지는 대신 유연함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을 지키며 지혜롭게 당신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은 당신 앞에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전투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당신의 삶이라는 가장 위대한 전쟁에서 조용히 그리고 완전하게 승리하는 진정한 현자가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승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명심보감.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과 거센 파도를 만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시련,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타인의 말과 행동,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굳건한 벽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때로는 뜨거운 분노에 휩싸입니다. 감정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소리치고 맞서 싸우고 상처 입히며 반응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분노의 불길은 문제의 근원을 태우기보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먼저 잠식하고 결국 더 깊은 후회와 고통의 심연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드러납니다.
어리석은 이는 바람이 부는 대로 격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마음의 닻을 깊이 내려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오히려 앞으로 나아갑니다.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오랜 격언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소극적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면의 힘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적극적 지혜의 표현입니다. 이 글은 인생의 힘든 순간들 앞에서 분노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지혜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왜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철학적, 심리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스토아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다스리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또한 관점의 전환, 공감의 힘, 역경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연금술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독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시련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며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항해에 지혜라는 등대와 평온이라는 나침반이 함께하길 바라며 그 첫걸음을 내딛어 봅니다. 1장 분노라는 이름의 불길. 왜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가? 분노는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부당함에 맞서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분노가 필요한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영국의 격언처럼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를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다스리는지가 지혜의 척도임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현자들은 왜 그토록 분노를 경계하고 이를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을까요? 첫째, 분노는 이성의 빛을 끄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의 바람이 불면 지성의 횃불이 꺼진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마음은 편협해지고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눈앞의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최선의 해결책 대신 가장 파괴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과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회를 남기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독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감정의 폭발 대신 이성적 숙고를 선택합니다. 둘째,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분노가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칼날은 상대를 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베고 지나갑니다. 부처님은 분노는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마크 트웨인이 분노는 그것을 부은 곳보다도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손상시키는 염산과도 같다고 비유했듯이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은 스스로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타오르는 분노는 우리의 평온을 앗아가고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화를 내는 매 분마다 그대는 60초 동안의 행복을 잃는다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분노에 내어준 시간만큼 우리는 삶의 기쁨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셋째, 분노는 우리를 외부 상황의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의 감정이 타인의 말 한마디, 사소한 사건 하나에 좌지우지된다면 우리는 과연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물고기처럼 외부의 자극에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내면의 통제권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나의 감정은 외부 사건이 아닌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고요한 성체를 쌓고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누가 천하무적인가? 라는 질문에 에픽테토스처럼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 영역 밖에 있는 것들에 분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천하무적이다. 결국 분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족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며 우리를 삶의 주인에서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필요가 없는 내면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분노의 불길을 지혜의 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2장 마음의 연금술 관점의 전환으로 분노를 녹여내다. 인생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역경 그 자체는 중립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지 부정적인 경험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어떤 이는 분노와 좌절의 늪에 빠지는 반면 어떤 이는 그것을 딛고 더 높이 도약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연금술, 즉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 속에서 관점의 렌즈를 조절함으로써 감정의 색깔을 바꾸고 나아가 그 경험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변모시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통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것 나의 생각, 판단, 행동과 통제 밖에 있는 것 타인의 말과 행동, 과거, 날씨 등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로마의 현군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끊임없이 이 원칙을 되새겼습니다. 몹시 화가 나거나 비통할 때는 인간의 인생은 짧으며 우리는 곧 모두 무덤에 누워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라. 이 말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일이 광대한 우주와 영원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를 깨닫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감정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의 말과 행동은 나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바뀌거나 뱉은 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분노는 그의 통제 밖에 있는 일에 나의 소중한 평온과 시간을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것, 즉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집중합니다. 무시할 것인가, 차분하게 나의 입장을 설명할 것인가, 아니면 그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이 선택의 주도권은 오롯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통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분노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의 관점을 확장하여 현재의 고통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 겪는 어려움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페르시아의 고대 격언처럼 기쁨이 영원하지 않듯 고통 역시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의 분노와 모욕감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무게로 나를 짓누를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부분은 희미한 기억으로 남거나 어쩌면 웃어넘길 수 있는 가벼운 에피소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은 그의 시에서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은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라. 이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고통을 조망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눈을 감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나는 아마 이렇게 조언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화낼 일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셋째, 긍정적 재해석을 통해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니체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단순히 피해야 할 장애물로 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재해석합니다. 상처 입은 굴이 진주를 만든다는 랠프 월도 에머슨의 말처럼 시련은 우리 안에 잠재된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비판으로 인해 분노가 치민다면 그 감정에 매몰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판 속에 혹시 내가 수용할 만한 부분은 없는가? 이번 일을 통해 나의 소통 방식이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어떻게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헨리 포드는 문제점을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분노는 문제 자체에만 집착하게 만들지만 긍정적 재해석은 해결책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주체적인 질문으로 전환할 때 분노는 설 자리를 잃고 그 자리에 성장의 에너지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관점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고 시간의 관점을 넓히며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지혜로운 서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침묵과 호흡의 지혜. 분노와 나 사이의 공간 만들기. 분노는 종종 외부 자극에 대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순간, 우리의 뇌는 경고 신호를 울리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채 작동하기도 전에 감정의 뇌인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짧은 순간의 자동 반응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바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인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자동 반응의 사슬을 끊고 현명한 대응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멈춤, 즉 침묵과 호흡입니다. 첫째, 분노의 폭발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분노는 말을 통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상대방의 반발을 사고 다시 더 큰 분노로 되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칼보다 강하다. 말을 던지면 상처가 남고 침묵을 지키면 평화가 남는다고 가르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무언가 날카로운 말을 내뱉고 싶을 때 의식적으로 입을 닫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전략적인 후퇴입니다. 상대방에게 잠깐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죠. 지금은 감정이 앞서는 것 같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흐릿해질 말이라면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침묵은 당장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며 우리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둘째, 의식적인 호흡은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히는 가장 빠른 신경 안정제입니다. 분노하면 우리의 호흡은 가빠지고 얕아집니다. 이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깊고 느린 호흡은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낮춥니다. 화가 날 때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깊은 호흡을 몇 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화가 나면 10가지 세어라, 더 화가 나면 100가지 세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숫자를 세는 행위는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숫자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이성적인 사고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넷을 세는 동안, 잠시 숨을 멈춘 뒤둘을 세는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6을 세는 동안 복식 호흡을 함께 해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과 함께 평온함이 들어오고 내쉬는 숨과 함께 분노의 찌꺼기가 빠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흥분한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감정과 나 사이에 명료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셋째, 분노의 근원을 들여다보는 마음 챙김의 실천입니다. 멈춤과 호흡을 통해 감정의 급류에서 잠시 벗어났다면 이제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차례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나의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나는 화가 났다고 생각하는 대신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떨어져 관찰해 보십시오.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며 주먹이 쥐어지는 신체 감각이 느껴지는구나.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생각이 계속 맴도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나 생각에 나쁘다거나 없애야 한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구름에 올라타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나의 하늘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나의 본질인 푸른 하늘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춤의 공간을 만드는 연습은 우리가 분노의 자동 조종 장치를 끄고 수동 조종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침묵으로 파국의 언어를 막고 호흡으로 평온의 닻을 내리며 마음 챙김으로 감정의 실체를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장 이해라는 이름의 다리 공감으로 분노의 강을 건너다. 분노는 종종 나와 너를 가르는 견고한 벽을 세웁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차단하고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분노의 벽을 허물고 이해라는 다리를 놓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와 감정, 그리고 그 역시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리는 공감의 능력을 통해 분노를 연민과 이해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실천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었다면 그의 성장 배경과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들 나름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역시 어쩌면 그 순간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 왜곡된 방어기제가 작동했을 수도 있고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 서툴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그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나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의 고통이나 미숙함의 표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문제였던 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분노를 희석시킵니다. 분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면 이해는 저 사람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작은 생각의 전환이 분노의 불길을 잡는 강력한 소화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보편적인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이고 실수하며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줍니다. 나 자신 역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행동을 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타인의 실수에 대해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사람이 슬기로우면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영광이 돌아온다고 가르칩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분노로 반응하는 것은 마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인의 잘못을 향했던 날카로운 손가락을 거두어 따뜻한 이해의 손길을 내밀게 합니다. 세네카가 분노에서 자기 자신을 억제하려면 사람이 화내고 있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하면 된다고 말했듯이 타인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분노는 잦아들고 그 자리에 인간적인 연민이 싹트게 됩니다. 셋째, 용서를 통해 분노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과거의 상처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매일 그 고통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는 용서는 부당하게 일어난 일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의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내리는 결단입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그렇지 않든 내가 먼저 분노의 족쇄를 끊어버리고 자유로워지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풀어지지 않으리니 원한을 버릴 때에만 풀리리라고 가르칩니다. 용서는 과거에 얽매여 있던
에너지를 현재의 삶과 미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방의 열쇠입니다. 공감과 이해, 그리고 용서는 분노라는 고립의 섬에서 빠져나와 인간적인 연결의 대륙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고 인간의 보편적인 나약함을 껴안으며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분노의 강을 무사히 건너 평온의 땅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5장 현명한 항해자의 길. 인생의 파도를 넘어 성장으로.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도를 타는 법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라는 파도 앞에서 분노하며 좌초하는 대신 그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더 먼 바다로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인격을 연마하며 삶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분노를 넘어선 지혜의 최종 단계, 즉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첫째, 모든 경험은 배움의 기회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일, 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일들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대신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의 전환은 우리를 수동적인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시킵니다. 사무엘 스마일즈는 비록 작더라도 제 몫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히 여겨라고 말했는데, 이는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점과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가령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분노에 휩싸였다면 그 감정에 매몰되기보다 이번 경험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인간관계에서 신뢰의 중요성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는가? 나의 어떤 점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는가? 같은 성찰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배움의 과정으로 전환할 때 그 경험은 더 이상 트라우마가 아니라 값비싼 수업료를 낸 귀중한 가르침이 됩니다. 둘째, 내면의 힘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훈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듯 우리의 정신적 근육 역시 역경이라는 저항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여 해결해 본 경험은 우리 안에 자신감과 유능감을 심어줍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자기 안의 강인함과 용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분노는 외부의 공격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나약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회복 탄력성, 즉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책은담에서는 역경에 처했을 때는 그 몸의 주위가 모두 침이여 약인지라 저도 모르게 절조를 갖고 행실을 닫게 되지만 순경에 처하면 눈앞이 모두 칼이요 창인지라 명치 끝을 후비고 뼈를 깎아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하여 오히려 역경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약이 될 수 있음을 설파했습니다. 셋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때로는 큰 시련이 우리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입고 나서야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성찰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나 큰 시련과 같은 극한의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사소한 일들, 그토록 집착했던 물질적인 것들, 타인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불안 등이 사실은 나의 인생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같은 불필요한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명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넘어 화를 유발하는 그 역경 자체를 성장의 재료로 사용하는 연금술사입니다. 그들은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시련을 통해 내면을 단련하며 고통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길어 올립니다.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에픽테토스의 조언처럼 우리가 분노의 노예가 아닌 지혜로운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오늘 배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인생의 어떤 거친 파도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는 우리를 더 높고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주는 힘찬 도약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의 끝에서 수많은 풍랑을 지혜롭게 헤쳐나온 당신의 얼굴에는 분노의 상처 대신 깊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